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제부터는 KT 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내용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 알아보고요. 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 정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세수 성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불황 속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 중인 글로벌 소비주와 명품주 등에 투자하는 컨슈머 펀드의 종류와 향후 전망을 알아봅니다.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에서는 라이징 스탁의 홍의진 팀장과 함께 숨겨진 가치주를 찾아보죠. 네,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용평가사 이건 존스가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B+에서 트리플 C+로 무려 3단계나 강등하면서 정크 등급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 등급 전망도 역시 부정적으로 제시해서 앞으로 추가로 또 강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열어뒀는데요. 이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이건 존스라는 신용평가는 사실 알려지지가 않았었죠. 이건 존스보다는 이제 3대 신용평가기라 해서 S&P나 무디스나 피치 이 기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고 이건 존스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유로존 문제를 자꾸 가시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또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유로존에 약간 이제 경고성을 좀 많이 당했죠. 그로 인해서 3대 평가관이 못 움직일 때 의외였던 신용평가 기관이 이건 존스 중소형 신용평가 기관인데 여기서 갑자기 신용 등급의 변화를 막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치하고 S&P나 무디스가 따라가는 형국이 돼버렸죠. 지금 이탈리아 신용 등급 정크로 강등하면 이건 디폴트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국채 발행할 때 조달 금리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큰 영향이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독일의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하질 않고 있습니다. 요번 얼마 전에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신용 부정적인 거는 건드렸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이탈리아 신용 등급을 정크로 강등한 것도 역시 독일을 압박하는 재료로 쓰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이건 존스 같은 경우는 독일의 신용 등급을 낮춰놓은 상태라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여타 국가를 흔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건 존스가 움직인 다음에 대형 평가사에서 움직였던 모습이 여러 번 관측이 됐습니다. 이후에 다른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움직이는지를 봐야죠. 왜냐하면 같은 키높이의 신용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존스가 이탈리아를 건딤으로 해서 유로존은 한 번 더 힘든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독일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이고 이탈리아도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서 더욱더 수위 높은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존스의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은 원래는 악재가 맞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독일을 압박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했다라고 본다면은 꼭 악재라고만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탈리아는 사실 신용등급이 강등됨으로 해서 지금 10년물 국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7%는 못 넘고 있죠. 그것은 강력하게 저지를 좀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건 존스의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은 시장에는 일단 악재 호재가 겹쳐진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향후 시장의 방향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호재성 재료도 있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 방화벽을 높이기 위해서 유로 안정화 기구에 은행 면허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소식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또 이해가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설명 주시죠. ECB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존의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고 미국에는 FRB가 있죠. 그다음에 ECB가 있습니다. FRB는 개인 회사고요. 한국은행은 국가 거고요. ECB는 유로존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앙은행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FRB라든가 한국은행은
물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시비는 물가가 주 안점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국채 매입을 직매입을 요구할 때마다 그걸 거절할 수밖에 없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죠.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걸로 물가 조절 외에는 할 게 없었고 돈을 빌려주는 정도였지 실제로 시장의 방어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그래도 요구를 하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를 내놓으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ECB 입장에서는 지금 ESM을 도와올 방법을 좀 찾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문제가 되면 ESM이 그 9월달에 창설이 돼 출범이 되더라도 가용자원 5천억 유로 가지고는 어림이 없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말씀하신 스페인의 부채 비율을 봤을 경우에 지금 7,600억 유로가 실제로 드러난 건데 속에 있는 것까지 하면 1조 유로가 넘을 것이고 또 이탈리아도 그런 문제가 같이 발생한다면 5천억 유로 가지고는 택도 없죠. 또 IMF도 5,500억 유로가 있고 EFSF도 2,500억 유로가 있어서 총 합해봐야 1조 3천억 유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막는다 이건 안 되는 거죠. ECB에서 꼼수를 쓴 거죠. ESM에다 은행 면허를 부여하게 되면 ECB에서 돈을 빌려가서 저리로 돈을 빌려가서 그것을 ESM에 투자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ESM을 통해서 은행의 자본 확충을 도울 수 있게끔 정상 합의가 이루어졌죠. 근데 그 ESM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헌법소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만 그것도 가용자원의 한계가 있어서 또 해도 만약에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ECB가 그 가용자원을 늘려주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를 준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ECB가 해야 될 역할을 ESM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결국 9월 달에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이 기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유로존은 완전히 살아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ECB가 안 움직였어도 ECB의 역할론이 확대가 돼버린 거고 그로 인해서 ECM이 해야 될 일이 ESM이 함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 ECB에서 지금 제시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향후 유로존의 해결책으로서 대두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기대감이 생깁니다. 자, 오늘 장 초반 부합권에서 우리 증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어저께 막판에 제가 아마 방송 중에 말씀드린 1881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회복을 했었죠. 회복을 했다가 마지막에 밀렸는데 그게 일본이 급락을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견해로는 수급이 정말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외국인들의 과거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많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시장을 흔들기 때문에 외국인의 흐름을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과거의 사례나 현재의 사례를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매수를 시작하면 매수만 끝까지 합니다. 주가가 내려오더라고요. 매도만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매도만 합니다. 그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외국인들이 그 7월 9일부터 누계로는 계속 매도입니다. 7월 9일부터 계속 매도인데 재미난 건 스트레이트로 약 6일 매도 7월 16일까지 매도하고 난 다음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7월 17일 날 3천억대가 들어오고 7월 18일 날 소폭 매도 7월 19일 날 매수 7월 20일 날 매수 그리고 난 다음에 4일 연속 매도가 나왔는데 7월 17일 기점으로 매도를 통계를 내보면 매수가 3천억이 넘습니다. 3천억 우위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매도가 퐁당퐁당 들어오면서 추세가 매수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수급의 변화가 틀림없이 일어날 건데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걸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선물도 매도가 반복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 하락할 때 1870에서 매도를 급격하게 해서 이틀 만에 2만 개를 매도치고 계속 꾸준히 매도세를 하다가 요 근래는 매도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방향성 타진을 하면서 자기들 매도 물량을 약간씩 청산하면서 시장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금 매도 일변도로 가는 것은 아니고 매도의 방향성은 있지만 매수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하락은 이제 거의 다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기술적으로 국내장 같은 경우에 중요한 자리로 우리가 선점해야 될 자리는 사실은 전환선 값입니다. 1797. 지난번에는 1882였죠. 1828이었죠. 그 지점에 못 가서 계속 미끄러졌는데 전환선 값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797포인트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오늘 플러스로 끝나면 일단은 1820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오늘 플러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목균형표의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주가 말씀 후행 스팬과 가격의 종축 부분에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면서 오늘 상승으로 끝나게 되면 무조건 일단은 1820까지는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방향성 타진이 또 되겠죠. 어쨌든 오늘 상승이 매우 중요하고 그 지점으로서 종가상 1797포인트까지만 올라와 준다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 또 주체별 수급 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지수 지금 강보합 유지 중인데요. 전거래일 대비 코스피 7포인트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4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 7포인트 올랐지만 어저께 1770이 무너지면서 연중 최저점을 경신을 했죠. 오늘 1780포인트 회복을 못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하지 않은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물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크게 파는 모습은 외국은 안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 포지션 하방 압력은 계속 진행 중이다. 오늘 뭐 계속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전히 외국인은 그 하방포를 걷어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반면 개인은 현물, 코스닥, 선물 그리고 콜옵션, 풋옵션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방향을 모르니까 옵션은 어저께 풋옵션은 완전 된통 다 했는데 오늘은 콜 쪽으로 아침에 많이 몰리더니 콜풋 양매수 전략으로 일단 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세지고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파생상품 시장 쪽으로 개인들이 많이 눈을 돌리는 모습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급별로 좀 업종별로 자세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요. 전기전자 업종 142억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142억 중에 오늘은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LG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지금 CS증권 창구 그리고 아침에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창구 통해서 외국계가 상당히 매수가 많이 포진이 되면서 어제 실적 발표했죠.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휴대폰 사업부가 적자였을 뿐이지 그로 인해서 4.6% 국내사 증권사는 혹평을 했는데 외국계는 좀 사고 있다. 어저께 근데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뭐 수급적으로 어제 팔고 오늘 사고 뭐 의미는 없는데 일단 이따가 LG전자 얘기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역시 외국인 사고 팔고 뭐 창고가 비슷하고요. 기관만이 좀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업종별로는 어제는 음식료품업을 제외하고 해서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음식료품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의 약세가 계속 돋보이는데요. 그로 인해서 제약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업종도 조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전 업종들이 오늘 외국인이 5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사면서 그래도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어저께요,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이제 아침에 1750선까지 찍으니까 개인이 거의 풋옵션에 거의 네이키드죠. 뭐 100억 정도가 몰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반 점심시간까지 기관이 연기금을 제외한 투신 보험 이제 은행 이런 애들이 결국에 끌어올리면서 외국인의 선물까지 가세하면서 결국엔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개인의 풋옵션이 박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또 아침부터 잠깐 상승할 것 같고 유럽의 어떤 지금 호재 ESM 뭐 라이선스 부여하자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겠냐 이런 소식에 아침부터 또 콜옵션을 많이 샀다가 좀 내리니까 풋옵션을 사고 좀 극단적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걸 보라고 극단적인
매매는 깡통만 찰 뿐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제가 또 오늘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옵션을 잘 방향성을 맞추면 먹을 수 있겠지만 8월 옵션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옵션이라는 거는 프리미엄 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 가치가 결국은 시간 가치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리 방향을 잘 맞춰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이키드 전략, 매수 전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개인은 오늘도 산다. PBR 1배 수준 전문가들이 사도 좋겠다. 뭐 이 의견은 제가 끌어다 모였는데요. 전문가들을 뭐 빗대어서 욕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사서 중장기 입장에서 지금 시장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용은.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바닥에서 저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국면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QS를 써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고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사서 주식을 가져가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불안정한 국면에서는 저는 사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요새 단타가 최고야. 어제는 사고 오늘은 또 팝니다.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어떤 베이시스의 역할, 외국인의 선물 오늘도 짤짤이가 상당히 심한데요. 사고 팔고 하는 걸 뭐 짤짤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요. 속된 말이지만 그로 인해서 베이시스 조절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 물량 사고 팔고를 기관이 계속 외국인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은 요새 단타가 최고야. 기관들 단타에서 좀 먹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게 수익을 올리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러다 만약 역방향 작업하면 한 방에 갈 수 있는데요. 뭐 단타 아니면은 왜 기관들도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전략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의 GDP 성장률 오늘 발표했습니다. 뭐 1분기 대비 성장률이 0.5% 정도 다시 감소했고 1분기에 0.9% 상승했지만 2분기에 0.4% 점점 줄어들고 있죠. 중국 경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IMF에서 어저께 중국 경제 심각한 성장 둔화에 직면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성장 둔화로 되면은 세계 글로벌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택 경기가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밤사이 주택 지표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뭐 주택 지표가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는 지금은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점인데 어쨌든 이 추이는 계속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밤사이 ESM의 라이선스 여부 이거 좀 앞서서 많이 얘기 나왔을 텐데 지겨우시겠지만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독일 헌법재판소 이 ESM이 9월 12일 날 위헌 결정 다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먼 얘기인데요. ESM에 대한 위헌 여부나 어떤 ESM의 출범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ESM의 은행 라이선스 부여하자 사실 먼 나라 얘기입니다. 물론 라이선스 부여해서 ECB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스페인이나 이태리에 대한 국채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어떤 정책적 이슈보다 큰 이슈가 되면서 유로존은 분명히 빵 터질 수가 있습니다. 위로. 하지만 ESM이 출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되는 거는 먼 얘기다. 결국엔 아직은 기대할 게 아니다. 결국 밤사이 유럽 증시가 상승한 건 논의가 됐다는 거 그런 기대 심리만 충족된 거다. 이렇게 좀 반영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요새 이건 존스라고 뭐 중소형 신평사인데 사실 계속 유로존 신용 강등을 하고 있죠. 이탈리아 신용 등급을 3단계 B 플러스에서 트리플 C 플러스로 강등을 시켰죠. 디폴트 가능성 이태리가 22% 이상 강등 이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뭐 이건 존스라는 신평사 사실 믿을 만한 신평사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좀 유력을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페인이랑 이태리 국채 금리가 좀 사상 최대치로 또 올라갔다가 결국 ESM 라이선스 여부로 종가에는 좀 2, 3%대 하락하는 좀 안정되는 모습 보였었는데 금일 국내 시장이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수급적으로는 불안하다. 여전히 외국인 기관이 현물 시장 사고 있지 않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걷어들일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결국 파생 시장에서 개인들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제 같은 날도 사실 더 내릴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더 올려서 파생 시장에서 먹는 결국 파생 시장, 옵션 시장은 특히 제로성 게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손실을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극대화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개인들의 투자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속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다.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도 뭐 투자 전략이란 건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런 팩트들만 좀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미국이 QE3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는 제발 돈 좀 풀어주세요. 제발 돈 좀 풀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그 의장들이 추가 부양 필요성에 대해서 시기와 방법을 계속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7월 31일 날 버닝키가 잭슨홀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FOMC 회의가 있고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ISM 제조업 지수가 8월 2일 발표고요. 8월 3일은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7월 31일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가 정말 최대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한 번은 내리 찍고 QE3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QE3가 나오게 되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거고요. 하지만 이번 8월 달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7월 31일, 8월 1일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고용지표 8월 3일 실업률 발표가 있고요. 8월 2일 ISM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전달의 실업률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9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예상보다 1만 명 낮게 되면서 지수가 다우가 좀 충격을 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7월 초였죠. 근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비농업 고용 부분이 만약에 5만 명을 하회했었으면은 실업률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버닝키가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고용이 악화되면은 어떤 양적 완화를 쓰겠다. 근데 7월 달에 8만 명, 5만 명 이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언을 안 했던 거고요. 이 8월 1일 날 사실 쓰려고 해도 다우지수는 지금 S&P 500 지수를 보면 유럽 지수나 아시아 지수 대비 상당히 아직도 고점입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지도 않았고요. 주택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근데 실업률이 8월 3일 날 발표되는데 그 전날, 전전날 FOMC 회의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적 완화를 이번에도 발언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결국엔 9월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걷어들이지 않는 것도 그 이유에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아직 한 달이나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가 걷어들일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하게 먹을 자신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계속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9월이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아직은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 12자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지수 반등 시의 현금 비중 확보, 박소영 대리 정책 가시화 이전까지는 현금을 보유하자, 신용훈 연구원 분할 매수 유효 구간, 최희용 대리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을, 김도영 대표 시초가 강한 상승 종목을 추격 매수하자. 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IT 자동차 업종의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하자, 박소영 대리 자동차주 분할 매수 전략을, 신용훈 연구원은 역시 자동차 업종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최희용 대리는 미디어 엔터주에, 김도영 대표는 정유 전기전자 업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이 어떻습니까? 네, 어제 급락 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 분위기가 급 반전됐습니다. 지금 유럽 금융위기가 좀 해결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다가 지금 다시금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네, 스페인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7%를 돌파했습니다.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종합적으로 유럽 위기가 더 악화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런 대외적인 악재에 코스피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내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등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어제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 1758을 찍고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780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지지선이 무너진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대응 전략은 1780에 지지선이 중요하고요. 이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추가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집중해야 될 시점이고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불황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따라서 매크로 종목, 즉 대형주를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는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될 것이다. 하지만 또 역시 대안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틈새 전략을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심 두시고 계시는 미디어 엔터주 어떻습니까? 예,
바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인데요. 꼭 네. 미디어 엔터테인뿐만이 아니라고 해도 중소형주는 이런 전체적인 시황의 영향을 크게 받지가 않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고 또 워낙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수급의 그런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액을 좀 줄여서 이런 종목의 중기 보유 또는 트레이딩 전략이 양호하고요. 최근 같은 장세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성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 중에서도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골라서 투자해보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자, 관심 종목은 어떤 걸 꼽고 계시나요? 네, 대원 미디어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는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업체고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제작을 하고 수출을 하는 종목입니다. 네, 곤이라는 공룡 만화를 최근 일본,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하면서 흥행에 크게 성공하고 있고요. 네, 최근까지 적자였지만 올해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도 좋은 흐름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네, 매수 이유를 다시 요약해드리면 실적 호전, 수급 양호,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목표가는 12,000원, 현재가가 8,000원 근처인데요. 8,000원 현재가를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네, 손절가는 전저점인 6,3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원미디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미라 아나운서의 이슈 정복하기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세수 성장이 주춤거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수 성장세가 약화하면서 경기 부양에 쓸 자금 여력도 줄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많이 나와 시장의 관심이 높을수록 해당 종목이 고점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인기주로 꼽히고 있는 LG화학, 단순한 기호일까요?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소비주와 명품주 등에 투자하는 컨슈머 펀드들이 안정된 수익을 내면서 불황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 컨슈머 펀드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 대비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세금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쓸 자금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 상황 살펴봐 주시죠. 예, 중국의 재정부에서는 그 1월하고 6월 사이에 그 세수가 그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8% 정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세금의 절대적인 금액은 줄지 않았지만 그 세금 증가율의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원인으로서는 재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지방 정부의 그 주요 세수원인 그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속하게 줄었고요. 또 2분기 그 GDP 성장률이 7.6%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그 세수 증가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느끼는 이제 변화는요, 향후 중국에서 그 소비율이 상승하고 투자율이 하락하는 그런 내수 구조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먼저 소비 측면에서는 임금 상승이나 그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 그리고 사회 안정망에 대한 확충 요구가 늘어나고요. 가계의 신용 소비가 늘어나는 것 같은 그 가계의 소비 구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변화는 중국 사회의 어떤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에도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중국이 이제 저환율, 그리고 저금리, 저임금 등의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장점이 되었다면, 이제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요. 소비재 수입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진국의 발전 과정에서 봐왔듯이 중진국으로 들어갈수록 그 직접 생산에 활용되는 철광석이나 구리 등의 수요는 점점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결국 여러 국가들로부터 원자재와 중간재를 들여와서 선진국 수출을 하기 위한 최종 공장으로서의 어떤 중국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동안 중국의 이제 중간재 수출을 많이 했던 우리나라의 어떤 업황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소비재가 많이 팔린다고 해도 유럽이나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그 소비재 부분에 대한 경쟁력은 뒤지고 있기 때문에 특화된 어떤 한정 부분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각국의 수출 기업의 대응에 따라 다시 한번 크게 판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가로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애널리스트의 칭찬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그 이후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자 시장에서는 애널의 저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LG화학이 칭찬을 많이 받았던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7월 달에 가장 많이 애널리스트들의 그 추천을 받은 종목은 LG화학인데요. 최근까지는 그 애널들의 저주가 통하지 않아서 지금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그 애널리스트들은 그 기업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그리고 주가가 약간 그래도 상승세를 탔을 때 레포트를 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업 개선 기대감이 이제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어느 기업 분석에 대한 레포트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주가에 이제 단기 꼭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 레포트가 많이 나오는 어떤 총 숫자로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총 흐름하고도 이제 같이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한 증권 정보 업체에 따르면 올 들어 그 우리나라 기업 레포트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제 5월 달 2,700건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증시가 하락하면서 6월하고 7월로 접어들수록 2,000건, 1,600건으로 이렇게 그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연초부터 이제 월별로 레포트가 가장 많이 나온 종목들이 향후 어떻게 되는 건데 1월 달에는 그 삼성전자가 추천이 됐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이제 최근에 여러 종목들은 다 레포트가 많이 나올수록 그 주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 1월 달에는 삼성전자가 애널들의 저주가 통하지 않았지만 2월에는 LG전자 그리고 4월에는 SK하이닉스, 5월에는 NHN, 그리고 6월에는 NC소프트가 애널리스트들의 추천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 주가가 이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불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컨슈머 펀드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글로벌 소비주나 명품주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고 있죠.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예. 글로벌 소비주나 이제 명품주에 투자하는 펀드들을 이제 컨슈머 펀드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회사인 BMW나 이제 화장품 브랜드인 에스티로더 그리고 루이비통의 그 LVNM 같은 그 국내 투자가들에게도 친숙한 이런 그 명품주들을 투자하는 것이 이제 컨슈머 섹터 기업들인데요. 24일 이제 펀드 평가사에 따르면은 연초 이후에 이런 컨슈머 펀드 수익률이 3.42%로 평균 마이너스 3%를 넘게 기록하고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보다 좋다고 합니다. 그 컨슈머하고 럭셔리 센터가 그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 2010년 이후 S&P 500 소비 섹터가 종가 기준 54.24%의 수익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30% 정도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고 하고요. 그 202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그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중국이 부상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중국 시장의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그 정부의 내부 촉진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 같은 이제 내수 부분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서 그 아시아 소비도 이런 컨슈머 펀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어떻습니까? 예, 지금 중국 증시 약보합권의 장 출발했습니다. 시장에서의 관망심이 좀 커지는 가운데 약보합 출발 이후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12% 상승한 2138.9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매수 물량 또한 크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심리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
펀드에서 소비 관련주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섹터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 펀드의 부분에서 봤을 경우 소매 관련주들의 매도 물량들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봤을 경우에 2분기에 소매 관련 업종들의 매도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소매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A주의 활동 계좌들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1년간 A주 계좌 중 주식 거래를 하는 활동성 계좌는 5,092만 개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금 증시가 하락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중의 자금 유입이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증시가 강한 상승을 이끌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스탠다드 차트에서는 올해 지지율 3차례 정도의 세 차례 인하와 금리가 한 차례 정도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데는 무게감을 많이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지만 취업률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부담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결국은 지금 글로벌 증시의 경제 위축 국면에 진입해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부양책 또한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간망심리 속에서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지수 계속적인 하락 기조를 이끌기보다는 2150선 내외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상승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커지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로 강연회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시 30분에 리딩투자증권 교대역에 위치한 교육센터에서 하신다고 하는데요. 자 우정식 팀장이 여러분께 항상 많은 정보 전해주시는 분이니까요. 아마 현장에서 만나시면은 발길 옮기신 걸 후회하지 않을 만큼 좋은 정보들 많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의진입니다. 오늘도 좀 목요일이 찾아왔네요. 근데 시장 상황이 생각만큼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의 낙폭에 따른 계속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요. 일단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잠깐 시장 상황 좀 들여다보고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포인트 상승 중이죠. 0.1% 상승폭을 상당히 좀 줄여놨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관들도 역시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들의 매도 자체는 좀 감소되는 흐름이지만은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 때문에 오늘도 좀 흔들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뭐 현물 쪽에서 매도가 크진 않지만은 선물 매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차익 매도가 상당히 좀 늘어나면서 시장의 압박을 좀 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외국인의 키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이 상당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3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네요. 0.7%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매수, 그다음에 기관들은 한 54억 정도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지금 어제 한 3% 가까이 좀 하락을 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반등은 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역시나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대한 지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그런 하루고요. 아무래도 1780포인트에 대한 코스피 안착이 좀 나와 주어야만 본격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일단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셀트리온이나 CJ 오쇼핑, 다음 같은 종목들이 일단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락 테마는 시총 상위주가 좀 해당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에서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죠. 아무래도 얼마 전에 지금 바이오시밀러 임상에 대한 승인이 좀 나긴 했지만은 그러한 부분 자체가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상승 테마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다면요. 카지노겠죠. 카지노 관련주,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 엄청나게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시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관광객들에 의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일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되는 시점에서 수혜는
좀 지속적으로 조금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죠. 그동안에 상당히 좀 하락폭이 좀 컸었던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그다음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죠.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부분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그 비료 관련 효성 OMB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기후에 따른 기후가 상당히 좀 불안하고 가뭄이 좀 지속적으로 미국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옥수수 값이나 콩값의 급등에 따른 비료 관련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비나 효성 OMB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대응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추격 매수 대응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자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요, 일단은 지금 뭐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오늘은 스몰캡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종목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시장 상황도 굉장히 좀 어렵고 시장이 많이 빠진 시점에서 어떠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앞으로 좀 유리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은요. 큰 그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부분 세 가지, 그러니까 모두 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아무래도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점유율, 그러니까 점유율과 실적이랑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점유율이 좋은 기업이 실적도 좋은 경우는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점유율이 좋은 기업이 그러니까 그 산업에 있어서 성장을 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점유율이 가장 먼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성이겠죠. 성장성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그러니까 먹거리가 앞으로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조선이나 건설업이 빠지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성장성, 그러니까 수주가 없기 때문에 성장성이 상당히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좀 빠지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성이 있는 종목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랑 같은 얘기겠죠. 아무래도 정치 관련 테마도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성 좀 주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급. 세 번째겠죠. 수급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 나와주는지 안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수급 자체, 그러니까 지금 실적과 그 다음에 성장성, 그 다음에 수급 요 세 박자가 맞춰지는 종목이라면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좀 지금 반드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된다면요. 지금 중기 이상의 투자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세 가지 이상의 세 가지 정도 충족이 됐던 종목을 그동안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인터플렉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S, FP10이라고 딱 하면 생각나는 기업 자체가 인터플렉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았고, 그러니까 FP12 시장에서 좀 선도 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 자체는 갤럭시 S3 아니면 갤럭시에 대한 매출 증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성장성, 그러니까 그 부분이었고, 그에 따라서 수급이 같이 좋아지는 흐름이 좀 나타났죠. 그러니까 세 박자가 모두 조금 충족이 됐기 때문에 2008년 1,000원이었던 주가는 얼마 전에 64,000원까지 60배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측면을 본다면은 산업을 먼저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산업에 대해서 점유율이 좋은 기업이 무엇인지 그 기업이 반드시 성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맥락에서 지금 종목을 말씀드리면 세방전지도 마찬가지겠죠.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축전지 시장의 1위 기업이고요. 4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성장성 자체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성장, 그다음 수출이 좀 잘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기관의 수급까지 좀 개선됐던 흐름. 그러니까 큰 틀로 본다면은 외국인의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세 가지 모두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어 하면은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가 생각이
생각이 나야 되듯이 어떤 산업을 분석하시고 그 안에 그러니까 종목을 지금 들여다 보시면은 지금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든지 점유율이 좋은 기업을 충분히 좀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좀 주목이 되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1, 2번은 충족이 되지만은 3번 그러니까 수급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1, 2번, 그러니까 점유율이 좋고 실적이 좋은 기업, 그 다음에 성장성은 기대가 되지만은 최근같이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수급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인드 자체를 너무 단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보다 1번과 2번이 충족되는 그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종목을 매집해 나가신다거나 장기 투자 마인드로 좀 접근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 항상 지나가 보면은 그때가 바닥이었어라는 얘기를 항상 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수급이 좋지 않더라도 현재 시장이겠죠. 지금 뭐 실적 대비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많은데 수급이 좋지 않더라도 1번과 그러니까 성장성, 그러니까 매출액, 그러니까 실적과 그 다음에 지금 2번 성장성이 조금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는 기업들이라면은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좀 매집을 해 나가시면은 향후에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3번이 해당이 안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중장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1, 2번이 상당히 조금 의심스럽고 내가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AVCNC 같은 종목이겠죠. AVCNC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수급 대응만 잘해서 수급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도 확실하게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종목을 사고 싶다 하시면은 그러니까 AVCNC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아무래도 3번만 그러니까 수급만 충족이 된다면은 그때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바람직한 투자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시장에서 어떤 종목 뭐 뉴스에서 신문에서 나오거나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고 좋은 종목을 고르시지 마시고요.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을 분석을 하시고 그 안에 어떠한 종목들이 점유율이 좋은가.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으로 따지면은 그 핸드폰 부품주들 있겠죠. 그 부품에서 어떤 부품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 그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분석을 하신 다음에 점유율이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성장성을 예측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급까지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수급이 좋을 수 있는가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좀 장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떠한 대응을 하셔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많이 되실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기초적인 원리 한 3가지만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 3가지에 대한 부분만 좀 집중을 하신다면은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자신 있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시장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뭐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아니면 종목에 대한 소개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시간에 이어서 다음 주 시장도 좀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라이징 스타 홍희진 팀장과 함께 스몰캡 툴킷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움받으셨길 기대하고요. 자, 베스트 종목 상담 013-3366-0110 무료 문자 023153-2610 전화 두 군데 모두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블로그도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